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1번학 뽀개기 두 번째 챕터의 첫 번째 주제로 원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세상의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를 붙여놓았는데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심지어 여러분 자신까지도 전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완벽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요, 원자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의 수업과는 약간 다르게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배운다는 자세로 학습하면 조금 더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원자는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이며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는요, 모든 물질은 나누어지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입자를 쪼갤 수 없다는 뜻의 아토모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학적으로 가장 작은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자 내부에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하는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에 돌턴은요, 영국의 과학자인데요. 원자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본인의 실험을 통해 관찰한 결과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몇 가지 기본 가정이자 추후 원자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이론은 모든 물질은 아주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입자이다. 꽤 합리적인 이론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당시 돌턴이 했던 실험까지는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우리가 배울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발견에 따라서 원자도 나눌 수 있는 다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면서 이 이론은 추후 수정이 됩니다. 즉, 이론의 수정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론은요. 같은 원소의 원자는 모두 동일하고 같은 성질과 질량을 가지며 다른 원소의 원자들은 크기, 질량, 성질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론은요. 이후에 동위 원소, 자, 동위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발견되면서 이제 수정이 됩니다. 즉, 같은 원소라고 할지라도 질량이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이를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원소와 원자, 제가 지금 원소라는 단어와 원자라는 단어를 이제 활용해 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용어의 개념은요, 앞선 수업에서 잠깐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복습을 원하시면 1장 수업의 5번째 주제, 물질에 대한 강연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론은요. 화합물은 2개 이상의 원자가 정수비로 결합하여 형성된다고 제안을 했고 한 가지 화합물에는 언제나 같은 원자들이 일정한 비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원소가 둘 이상의 화합물을 이룰 때 한 원소의 일정한 질량에 대해서 다른 원소의 질량은 간단한 정수비를 이룬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서로 다른 화합물이 두 가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화합물은 첫 번째 이제 두 화합물을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 화합물에는 탄소 1g당 수소가 아니라 산소입니다. 수소 1.33g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화합물은 탄소 1g당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2.66g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화합물 속에 탄소 1g을 기준으로 산소가 각각 1.33g과 2.66g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2번 화합물의 경우에는 1번 화합물에 비해서 탄소 1g당 2배의 산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자, 돌턴은 이러한 발견이 다른 화합물에도 아주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배수 비례의 법칙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돌턴은 이러한 관찰 결과를 통해서 원자들의 상대 질량표를 세계 최초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이론은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자는 쪼개지거나 새롭게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으며 원자들이 재편성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이론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연관되는 이론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돌턴의 원자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원자론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원자를 실존하는 물리적 실체로 과학적 모델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이론이었고요. 또한 이로부터 화학 반응이라든지 화합물 안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비, 또 화학식의 개념 등에 대한 기반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론은 새로운 실험 증거와 사실이 나타나면 종종 폐기되거나 언제든 수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자, 잠깐 이론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 이론과 법칙의 차이,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1장 수업의 첫 번째 주제인 과학적 방법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턴의 원자론에서는요.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나 원자핵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했었고, 이후 톰슨, 러더포드, 체드윅 등의 이제 여러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수정되기도 합니다. 또 앞서 얘기했던 동위원소의 개념은 설명이 불가능했는데 추후 동위원소의 발견으로 이 두 번째 이론도 어느 정도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담이긴 한데요. 돌턴은요, 당시에 화학자이기도 했고 물리학자이기도 했고 기상학자로 유명하기도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색깔을 구분 못하는 정록 생맹자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눈이 굉장히 나빴대요. 그래서 이 정록 생명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노벨상은 못 받았습니다. 받고도 남을 업적이긴 했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벨상은 1901년도에 1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돌턴은 이미 그 이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죠. 자, 이어서 이제 돌턴의 원자론 이후에 현대 과학을 시작하게 한 다양한 실험과 발견들이 보고되었는데요. 당시에 발표되었던 여러 이제 화학 법칙들 중에서 중요한 법칙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화학 법칙들은요, 현대 화학에서 화학량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화학량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 화학의 근간이 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뒤쪽 챕터에서 화학량론, 영어로는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학문 분야를 다루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화학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 말 그대로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건데요. 프랑스의 과학자인 라부아지에가 이제 연소 반응을 통해서 반응 전과 후에 이제 그 물질의 양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화학 반응 전후에 질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말 그대로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그러한 법칙이고요. 돌턴이 제안한 네 번째 이론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인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프루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화합물은 항상, 자, 화합물 안에는 항상 일정한 비율의 원소들이 결합하여 이제 화합물을 형성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물에 대한 분자식을 배울 때 H2O라고 하는데 이 물에는 항상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2대 1의 비율로 이제 결합이 이루어져 있고 이 비율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성에서 물을 발견했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제 화성에서 물이 발견됐다고 하면 수소와 산소가 2대 1의 비율로 결합된 분자를 찾아야 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이 법칙에는요,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 셀 수 있으며 원소마다 각각 다른 종류를 가지는 어떤 단위체임을 암시하고 있기에 그 당시에 이제 돌턴이 이를 빠르게 포착하고 원자론의 이론적인 기반으로 채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추후 돌턴의 원자론을 통해서 배수 비례의 법칙까지 발견하게 만든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베스비르 법칙은 좀 전에 이야기했죠. 돌턴의 원자론에서 배웠던 그 돌턴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자, 연도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 먼저 나왔고 일정성 분비의 법칙, 그 다음에 배수비례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부분 압력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 1801년 이제 돌턴의 원자론을 돌턴이 이제 제안하던 그 시기에 발견한 법칙인데요. 이 법칙의 경우에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배수비례 법칙, 일정성 분비의 법칙,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체를 배우면서 학습하게 되는 헨리의 법칙 등도 이 법칙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법칙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챕터 5장 기체에서 다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돌턴이 원자론을 제안하면서 발견한 혼합 기체, 말 그대로 기체들이 이제 여러 기체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혼합 기체의 압력에 관한 법칙입니다.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1900년 초에 위대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현대화학의 시작을 만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과학자들은 거의 모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원자에 대한 초기 실험들을 이제 대표적인 실험들 몇 가지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러 실험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배우는 실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를 만들어가는데 핵심이 되는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은요, 톰슨의 음극선관 실험입니다. 음극선관이라고 하는 건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하는 그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실험 장치를 이용한 실험이고 1897년 뭐 이 정도 연대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연대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면서 이 수업을 따라오면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진공관 내부에 있는 이제 캐소드가 있고요. 에노드가 있는데 이 캐소드와 에노드에 고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캐소드로부터 어떤 밝은 빛이 발생하는 걸 발견하고요. 이 빛이 에노드 방향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이제 이렇게 직진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 에노드 전극판에 작은 구멍을 뚫어놨더니 이 전극판을 뚫고 직진하면서 이 직진하는 빛의 경로에 양극과 음극으로 이제 전기장을 또 추가적으로 걸어주었는데 이때 이 빛이 양극 방향으로 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전기장이 없을 때는 휘지 않고 직선으로 직진하고 있고요. 톰슨은 이때 이후 이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190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요. 사실 이에 앞서서 이제 1905년도에 사실은 필립 레너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음극선에 관한 연구로 먼저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음극선 실험을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관찰한 그 결과로부터 우리가 그 1장에서 배웠던 과학적 방법의 순서로 데이터를 그럴싸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과학적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면 1장의 첫 번째 학습 영상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캐소드에서요. 자, 왼쪽에 있는 캐소드 있죠? 캐소드에서 분명 우리가 모르는 입자가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와서 이제 빛이 발생한 거죠. 이 입자는 양극 방향으로 직진하면서 여기 이제 자기장에서 양극 쪽으로 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입자는 양극을 좋아하는 성질이죠. 다시 말하면 음으로 대전된 상태일 수 있겠구나라는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럴싸한 설명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톰슨은 캐소드에 이제 다양한 금속으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캐소드에 있는 전극 금속을 다양하게 바꾸어서 실험을 했지만 동일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즉 모든 금속 원소들의 원자 내부에는 음의 전하로 대전된 무언가 모르는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고요. 그 당시의 원자들은 모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원자는 어떤 형태로든 양의 전하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하겠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럴싸한 설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톰슨은 음의 전하를 갖는 이 입자를 전자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일렉트론이죠. 우리는 종종 전자를 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는 음의 전하를 갖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전자라고 하는 용어는요, 톰슨이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조지 존스턴 스톤이라고 하는 그 아일랜드의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그당 이제 1891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그 스톤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가 그 전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운반하는 기본 단위 입자가 필요하다고 이론적으로 제안했고, 이 입자의 실제 존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입자를 전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톰슨이 1897년부터 시작한 그러한 그 음극선 실험에서 이 입자를 실제로 실험적으로 발견을 하고 바로 전자를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추가로 톰슨은 이 실험을 통해서 물질마다 방출되는 전자의 휘어지는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고요. 이로부터 전자의 그 전하와 질량비를 실험을 통해서 얻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 n분의 2라고 하는 이 값을 얻어내는데요. 이 위에 있는 2는요. 전하량을 의미하고요. m은 질량을 의미합니다. 전자의 질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전자 질량당, 단위 질량당 그 전자가 갖는 전하량을 측정해내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1.76 곱하기 10의 8승 쿨롱 퍼 그램이라는 값입니다. 자, 이걸 해석하면요. 전자 1g당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은 1.76 곱하기 10의 8승 쿨롱에 해당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기호는 음의 전하를 갖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돌턴이 원자론에서 제안한 그 원자는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는 이론이 수정이 가해집니다. 즉, 원자에는 전자라고 하는 원자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는 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어서 음의 전하를 갖는 입자가 존재하므로 분명 원자 내에는 양의 전하를 가진 입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로부터 플럼은 원자의 형태를 푸딩 모형으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푸딩 모델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푸딩 모델은 조금 더 이제 그 톰슨의 실험으로부터 이제 제안된 모델이라고 해서 톰슨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과학적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요. 잠깐 톰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톰슨은 영국 물리학자이고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영국 왕으로부터 기사자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사실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전자를 발견했죠. 전기 전도 현상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를 더 활발히 수행했고, 또 기체 내에서 전기가 어떻게 전도되는지 실험하는 과정에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존재와 성질을 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음전하, 자, 이 음극선은 결국에는 이제 질량을 가진 전자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그 실험을 통해서 전하와 질량,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당 전하량을 최초로 측정해서 현대 입자 물리학의 시초로 평가받는 물리학자입니다. 톰슨이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였냐면요. 이 과학자 밑에서 연계돼서 이제 연결된 여러 과학자들이 노벨상 수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이제 원자의 초기 실험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언급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과학자들이 자주 언급이 될 겁니다. 바로 이제 어니스트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톰슨의 제자입니다. 원자 핵을 발견하고 이제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 입자를 발견해내죠. 물론 190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그 과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로렌스 브래그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톰슨의 제자였고, 참고로 엑스레이 이제 회절,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연구를 통해서 1915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분의 아들이 헨리 브레이그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최초로 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사례에 해당한 그 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진은 포함 안 시켰지만 찰스 바클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물론 톰슨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톰슨과 함께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동위원수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물리학상, 아니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1922년도에 아이소토프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그런 과학자가 여기 있는 이제 그 프랜시스 에스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고요.
사진으로 추가는 안 했지만 이제 그 톰슨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뭐 오웬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그분도 192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 톰슨의 연구실에서 뭐 연구를 배웠다고 알려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빌 모트라고 하는 과학자도 굉장히 이제 오랜 후에 가장 최근에 들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있는 제임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정확히는 톰슨의 제자는 아니고요. 여기는 러더포드의 제자입니다. 러더포드의 제자인데 이분이 바로 뉴트론 중성자를 발견한 그러한 과학자이고요. 노벨상을 역시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Great physicist,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할 만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잠깐 이제 톰슨의 과학자로서의 족보를 짚어보았고요. 조금 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그 원자에 대한 초기 실험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 이후에 밀리칸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과학자입니다. 이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재미난 실험을 설계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대전된 기름방울 실험이라고 하는데 오일 드롭 실험이라고 해도 알려져 있습니다. 1909년도에 뭐 실험을 했다고 한 것 같아요. 뭐 이때 보고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이제 실험 장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구하고요. 전자 한 개의 질량까지도 구합니다. 현대 과학에서 정밀한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측정한 값과 상당히 밀접한 값이었다고 하니까 실험을 정말 잘 설계하고 실험을 정말 정밀하게 진행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 과학적 배경을 보면 1901년도에 노벨상이 이제 시상이 시작된 해이고요. 이때 제1회 노벨 물리학상 과학 성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렌트겐입니다. 엑스레이를 발견하고 이제 그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참고로 이 렌트겐이라는 과학자가 굉장히 훌륭한 게 그 당시에 엑스레이를 발견하고 이걸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이제 모든 기술을 세상에 공짜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발견된 이제 엑스레이가 이제 굉장히 그 획기적이었고 이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밀리칸이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이 엑스레이를 본인 실험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 장치를 설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이 실험 장치를 들여다보면 여기서 이제 미리 알아야 될 건 이 주황색 공 모양의 이제 그 동그라미가 바로 이제 기름방울인데요. 이 기름방울에 X선을 가하면 대전시킨다. 다시 말하면 표면에 전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름방울 표면에 결국에는 전하를 띤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하를 띤 기름방울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기름방울이요. 실험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서 이제 기름 분사기가 있고 이걸 기름을 굉장히 작은 입자로 분무기로 이제 뿌려내는 거죠. 스프레이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 가운데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기름방울이 입자 하나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기름방울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떨어지게 만들었고 이쪽에 위에 있는 거는 금속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전압을 걸어서 양극에 걸어준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음극에 걸어줬습니다. 금속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이 기름방울을 굉장히 작은 입자니까 기름방울을 이제 눈으로 관찰하는 건 그러한 실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기름방울이 공중에 멈춰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기름방울은 음의 전하를 띠는 상태예요. 멈추려면 자, 여기 밑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죠. 이걸 이제 식으로 쓰면요. 식으로 쓰기 전에 이걸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기름방울에 미치는 중력이 있을 겁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힘이겠죠. 그때 기름방울이 이쪽 위로 이 음으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양극에 끌어당기는 힘과 이 음극에서 밀리는 힘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전기력이라고 하면 이 전기력이 중력과 같으면 기름방울이 둥둥 떠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식으로 쓴 게 바로 QE는 mg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Q는 기름방울이 뛰는 전하량이고 E는 이제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이 전기장의 세기는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전압과 전극판 사이의 거리, 이 D라고 하는 이 거리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E는 D분의 V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M은 기름방울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G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중력과 속도,
9.8 m/s 제곱에 해당하는 그 상수죠. 이러한 그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풀이 과정에서 약간의 수학적 식들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Q는 2분의 mg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식을 통해서 이제 밀리칸이 여러 개의 기름방울 실험을 반복해서 수행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이 Q 값이 모두 일정한 값의 정수배로 나옵니다. 즉 Q는 n 곱하기 2라고 하는 이러한 값으로 정수배로 나타납니다. 이 n은 이제 정수고요. 여기서 2가 바로 전자 한 개가 가지는 기본 전하량인데, 이 기본 전하량의 가장 작은 단위를 찾아냈더니 이 값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이걸 단위는 쿨롱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입니다. 종종 책에는 이제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는 거는 그냥 음의 전하량을 갖는 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원래 톰슨이 이미 측정했던 값이 있죠. 전자 단위 질량당 가지는 전하량 값. 즉, 이 n분의 2는 톰슨이 얻어내는 결과에 따르면 마이너스 1.76 곱하기 10의 8승 쿨롱 퍼 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기 그 밀리칸이 얻어낸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76,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전자 한 개의 질량이 나옵니다.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바로 전자 한 개의 질량이고요. 밀리칸은 이 실험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실험의 정밀도를 올렸고, 여러분들 정밀도와 정확도에 대한 개념은 1장의 세 번째 주제 강의 영상에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그 전자 한 개의 질량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요, 현대과학에서 얻어낸 값과 비교해도 상당히 정확한 값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실험을 잘했던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실험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 돌턴이 이야기한 쪼갤 수 없다고 하는 원자 안에 쪼갤 수 있는 전자의 존재를 발견하고 전자의 전하량, 질량까지도 밝혀냈습니다. 자, 그 시기에 한쪽에서는요,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냐면 바로 방사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 번쯤 들어봤을 베큐렐, 헨리 베큐렐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1903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베큐렐이 당시에 퀴리 부부, 피에리 퀴르하고 마리 퀴리가 있는데, 퀴리 부부와 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그 베큐렐은 우라늄에서 다양한 빛이 방출되는 현상을 관측을 했었고, 비슷한 시기에 퀴리 부부는 이제 라듐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해냈었죠. 자, 후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사실 이제 우라늄은 원자번호 92번이고요. 질량수 235번인데요. 이 우라늄에 양성자가 92개가 있고 중성자가 100개가 아주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지 않나요? 핵의 고밀도로 전하량이 같은 양성자가 92개나 뭉쳐 있으며 중성자가 100개나 같이 융합되어 있으니까요. 자, 양성자끼리는 플러스 전하라서 이제 밀어내리는 힘이 아주 많겠죠. 그나마 중성자와 양성자 서로가 이제 각각 핵력, 여러분들 일반학에서는 다루진 않는데요. 어쨌든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이 설명을 위해서 좀 끌어온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핵력이라고 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겨우 유지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성자들끼리, 우라늄 안에 이제 양성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양성자들끼리 굉장히 큰 반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핵에 존재하는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 핵력보다 양성자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 즉 척력이죠. 밀어내는 힘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원자 핵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우라늄의 경우에는요, 이 불안정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원자 핵에서 양성자 2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프로톤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톤 두 개가 튀어나가고 이제 중성자 두 개와 함께 같이 튀어나갑니다. 자, 이 입자를 나중에는 알파 입자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알파 파티클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알파 입자는 나중에 알게 되는데 헬륨 원자에서 전자 두 개를 떼어낸 상태, 즉 헬륨 2 플러스 이온 상태와 동일하였고, 다시 말하면 헬륨 이온에다가 2 플러스 이온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제 알파 입자죠. 알파 입자가 헬륨 2 플러스니까 알파 입자에다가 전자 두 개를 더해줬더니 뭐가 됐다? 헬륨이 됐다라는 것까지도 사실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설명한 내용은 사실은 이제 베큐렐의 실험 이후에 차츰 밝혀진 사실이고, 베큐렐의 실험을 통해서는 대표적으로 3개의 광선이 우라늄으로부터 방출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광선의 이 이름은 이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알파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알파 파티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베타는 베타 파티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감마는 빛 그 자체라서 그냥 감마 레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방출된 이 세 종류의 그 빛들이 그 전기장을 통과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제 그 전하가 연결되어 있는 전기장을 통과할 때 베타 입자는 플러스 쪽으로 휘고요. 알파 입자는 마이너스 쪽으로 휩니다. 끌려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감마선은 그에 비해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직진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알파 입자는 뭐예요? 뒤에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헬륨 2 플러스라고 했는데, 즉 양의 전하를 뗀 입자입니다. 자, 베타 입자는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베타 입자는 전자 그 자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전자를 우리가 이제 그 핵화학에서는 이야기할 때 베타 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극적으로 이제 휘어졌겠죠. 근데 이 휘어지는 정도를 또 보니까 알파 입자는 1만큼 휘어질 때 베타 입자는 2만큼 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 입자가 더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덜 휘는 겁니다. 베타 입자는 가볍기 때문에 훨씬 더 바람에 휘날리듯이 더 많이 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성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알파, 베타, 감마는요, 여러분들 각각의 그 파워가 다른데요. 알파 입자는 종이를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요. 자, 베타 입자는요, 종이 정도는 뚫고 가서 알루미늄 금속 정도 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못 뚫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감마선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고에너지 광선이라서 알루미늄 금속 정도도 뚫고 나가가지고 레드, 납이죠. 납 정도 되는 그 원자 번호가 큰 금속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금속 벽 정도가 되어야 막을 수 있는 에너지가 높은 빛입니다. 이제 이 당시에 마리 퀴리는 이제 좀 더 언급을 하자면, 마리 퀴리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 잘 아시죠? 이 위인전에 자주 나오는 그 퀴리 부부. 이 퀴리는 이제 라듐을 발견하고 이 순간에 이제 그 실험 기록들을 전부 다 이제 본인의 연구 노트에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연구 노트는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지하에 차폐돼요. 차폐라는 용어 아시죠? 이제 차단됐다는 소리입니다. 보관 중이고요. 지금 현재 1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마리 퀴리가 썼던 연구 노트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일본의 대지진이 있었죠. 대지진 이후에 그쪽 바닷가에서 잡혔던 생선에서 검출된 방사선 양의 5,000배가 넘는 방사선이 여전히 방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마리 퀴리가 나중에 이제 그 방사선 노출로 인해서 골수암, 백혈병 등 뭐 여러 병들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뭐 당시에는 방사선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웠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그저 몸으로 다 그 방사선 노출을 받고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이긴 한데, 당시 이제 1903년도에 이 두 부부가 이제 베큐렐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같이 수상하였고요. 퀴리는 이제 1911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또 단독으로 받습니다. 뭐 사실은 그 남편과 같이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는 그 남편이 1906년도인가에 그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그 역사책에 나오는 걸 보면 그 당시 음주운전을 한 그 마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예. 계속 같이 연구를 했다면 아마도 노벨 화학상도 같이 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퀴리 가문의 딸이 있었는데요. 이렌 퀴리라고 하는 그 과학자입니다. 역시 과학자고 프랑스의 원자 물리학자인데 역시 이 딸도 남편과 함께 1935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같이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도 부부가 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동시 수상했고요. 딸은 이제 남편과 함께 노벨 화학상을 같이 받았던 거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방사선의 발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방사선을 이용한 재미난 실험들이 추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사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원자에 대한 그 초기 실험들을 완성해 나갑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진행된 실험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슨의 제자인데요. 제가 앞서 언급했죠. 러더포드입니다. 이분도 역시 190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러더포드는 그 방사성 원소의 핵붕괴로부터 방출되는 알파 입자를 이용한 실험을 설계했고 재미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는데요. 이때 그 방사성 원소로부터 방출된 이제 알파 입자를 그 톰슨이 러더포드가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 알파 입자를 어디에다 쪼여줬냐면 금속 판에다 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얇은 금 방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막에 쪼여주었더니 이제 금 방막은 당연히 금 원자들이 고르게 이제 분산되어 있는, 배열되어 있는 얇은 판이겠죠. 그리고 이 알파 입자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은 알파 입자는 바로 헬륨 2 플러스, 다시 말하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입니다.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예요. 자, 입자가 이제 그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금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금 방막에 쪼여지면 이제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이제 톰슨의 모델, 다시 말하면 이제 푸딩 모델이죠. 이게 푸딩 모델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보면 이제 과학적 방법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론에서 이제 예측을 하는 단계입니다. 예측을 해보면 이제 그 알파 입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뚫고 가겠죠. 이런데 구석구석 빈틈이 많으니까 뚫고 가면서 약간씩 이렇게 휘기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런 대체로 직진해서 이렇게 뚫고 가는 현상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요. 일부 알파 입자가, 이 알파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가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급격한 각도로 꺾이는 것도 확인이 돼요. 자,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상할 수 있는 거,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그럴싸한 설명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원자의 내부가 어떠한 상태일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해보는 거죠. 혹시 원자 안에는 이 알파 입자만 해도 굉장히 이제 질량이 큰 헬륨 2 플러스의 입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입자를 튕겨낼 정도로 강한 양전하를 가진 물질이 원자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플럼의 푸딩 모델이 아니라 혹시 이러한 상태가 아닐까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제안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러더포드 모델인데 결과적으로 러더포드는요. 원자는 중심에 양전하를 갖는 핵이라고 하는 뉴클리아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고 무거운 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무거운 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낼 수도 있었겠죠. 질량이 큰 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이 양전할 때 있는 핵의 존재를 제안하고 이제 새롭게 러더포드 모델이라고 하는 그림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본적으로 원자는 중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는 이 핵을 중심으로 이제 주위에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으며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톰슨의 모델을 수정하는 것이죠. 훗날 이 모형을 개선해서 이제 여러분들 들어봤던 보어라고 하는 과학자의 원자 모델로 이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양성자를 발견한 거를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은요. 앞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돌턴의 원자로서부터 시작해서 톰슨의 전자 발견, 그 다음에 러더포드의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제
입자가 핵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프로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프로톤의 발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또 추가적인 실험을 재미나게 많이 해요.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전자의 질량까지 알아냈고 양성자는 질량이 전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양성자의 수에 비해서 질량이 너무 큰 원자핵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원자가 양성자와 전자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설명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즉 원자의 질량을 설명하기에 당시 알고 있었던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보다 작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을 무시하더라도 양성자의 숫자만으로 핵에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양성자의 숫자만 가지고 원자의 질량을 설명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당시 러더포드는 이미 1920년대 전하가 없는 입자, 1920년대에 이미 전하가 없는 입자, 추후 이제 뉴트론이라고 하는 중성자라고 하는 이 뉴트론이라고 하는 입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다만 실험적으로 관찰을 못했고 입증을 못 해냈기 때문에 그냥 예측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질량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요. 수소는요. 양성자가 한 개 있고 전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헬륨은요. 양성자가 두 개가 있고 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전자의 질량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양성자가 거의 한 개이고 중성자가 여기도 헬륨도 양성자가 두 개가 있으면 따라서 질량은 2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 측정한 값으로는 헬륨의 질량이 4배였던 겁니다. 대략 4배였던 거예요. 자, 중성자 발견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원자핵이 양성자를 띠는 입자들, 다시 말하면 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러더포드의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된 입자죠. 그런데 참고로 이제 러더포드의 제자가 제임스 체드윅 역시 영국의 과학자인데요. 이 체드윅이 러더포드의 실험실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하던 중에 러더포드가 바로 예측한 러더포드가 그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을 했다고 했죠. 자, 이 중성자를요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냅니다. 자, 여기서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죠. 이론이 만들어지고 이론부터 예측을 했고 중성자가 존재한다라는 걸 예측을 했고 이 예측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 단계에 이르는데요. 이 체드윅이 했던 실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도 역시 알파 입자를 이용합니다. 자, 방사성 원소에서 방출된 알파 입자가 있는데 이 알파 입자를 당시에 이제 베릴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금속판입니다. 역시 금속 방막에 충돌을 시켰습니다. 앞서 러더포드는 이제 알파 입자를 금 방막에 충돌시켜서 이제 양성자를 양성자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실험인데 이제 베릴륨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얇은 방막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릴륨 금속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금에 비해서 베릴륨은 원자 번호 4번입니다. 이제 금속이에요. 자, 질량이 원자량이 굉장히 작은 금속입니다. 자, 이 베릴륨에 이제 알파 입자를 충돌시켰더니 알파 입자가 베릴륨 금속에 핵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당시 이제 베릴륨 금속 안에는 양성자가 있다는 거는 이제 확인을 돼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러더포드의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죠. 그런데 이 핵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 방사선은 뭐 플러스 극이든지 마이너스 극으로 휘어지는 현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중성이라는 거죠. 전기적으로 중성인 어떤 특정한 우리가 모르는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 에너지가 높은 이 방사선이 뒤에 가서는요 굉장히 높은 에너지였는데 파라핀 왁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합물에 부딪히면서 이 파라핀 왁스로부터 뭐가 튀어나왔냐면요 양성자가 튀어나왔어요. 이 양성자의 발견도 역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연결했더니 이 튀어나온 입자가 마이너스 쪽으로 휘는 현상을 보면서 이거 양성자인데라는 걸 확인했을 수 있었겠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해석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 실험 결과로부터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이론을 한번 말해 보시죠. 또는 가설, 그럴싸한 설명으로 한번 이 상황을 설명해 보시죠. 자, 일단은 알파 입자를 방사성 원소에서 방출시켰습니다.
여기서 알파 입자가 이쪽으로 가고 있죠. 베릴륨 금속을 때렸어요. 베릴륨 금속을 때렸는데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제 전하가 0입니다. 0인 이러한 방사선이 방출되었고 탄화수소로부터 뒤에서 이제 부딪힌 탄화수소로부터 양성자를 튀어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양성자는 어때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질량이 가장 큰 물질인 것으로 그 당시 알려져 있었던 입자예요. 다시 말하면 핵으로부터 양성자를 튕겨나가게 했다라는 건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양성자를 튕겨나가게 했으니 앞서 방출된 중성 어떠한 빛 또는 입자일 수 있는데요. 이 입자는 굉장히 질량이 큰 입자이겠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또한 전하가 중성이기 때문에 당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와 양성자가 있는 핵까지도 침투를 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를 통해서 정체불명의 전기적으로 중성 입자가 바로 원자 핵, 여기서 이제 베릴륨의 원자 핵인데요. 그 핵으로부터 방출된 중성자, 바로 뉴트론을 드디어 실험적으로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이 중성자는 나중에 이제 양성자만큼 질량이 큰 입자이기 때문에 뒤에서 양성자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밝혀냅니다. 이제 당시 중성자 발견 실험은요 어마어마했던 실험입니다. 핵반응, 핵분열, 나아가서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의 문을 열었고 이 공로로 이제 1935년도에 체드윅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최근에 이제 영화 오펜하이머 가 영화로 이제 발표되고 이 오펜하이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주제가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거 있었는데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이제 핵 무장과 관련된 미국의 유명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그 프로젝트에서요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으로 활용되었고 이제 핵분열과 원자폭탄의 개발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 바로 이 체드윅의 중성자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체드윅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영국 대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고요. 러더포드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를 발견했고 이제 중성자까지 체드윅을 통해서 중성자까지 발견해서 현대의 그 관점에서의 원자의 구조를 완성해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제 이 원자의 구조는요. 여러분들이 원자의 크기를 축구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 축구 운동장이라고 비유를 들면 그 원자 핵은요. 운동장에 존재하는 콩알 또는 구슬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자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입자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 일렉트론, 프로톤, 뉴트론 이 배웠는데 이 세 가지 입자의 각각의 간단한 성질을 들여다보면 질량은요. 전자는 굉장히 작죠. 이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대략 이제 숫자로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한 1836배 정도 양성자와 중성자가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큽니다. 자, 중성자의 전하량은 0이고요. 그 전자와 양성자의 전하량은 똑같습니다. 부호만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어 있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 개의 입자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은 그 세 개의 입자에 대한 성질까지도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동위원소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이 단원을 마칠 건데요. 동위원소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름은 같지만 질량이 다른 원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름이 같다? 원소 기호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원소 기호가 같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자 번호는 원자에 존재하는 양성자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같다? 양성자의 수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성자는 결국엔 어떤 숫자랑 같죠? 전자의 숫자랑 같습니다. 왜? 전기적으로 원자는 중성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같으면서 질량이 같으려면 결국엔 뭐가 달라야 돼요? 결국엔 중성자 수가 이름은 같은 상태에서 중성자 수가 다른 물질, 이걸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이걸 기호로 적으면요. 여기 이제 X는 원소 기호고요.
이 왼쪽 위첨자는 질량수, Z는 이제 원자 번호입니다. 자, 이때 질량수는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의 수의 합입니다. 원자의 정확한 질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의 정확한 질량은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원자 질량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질량까지 다 합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간소화해서 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을 우리는 질량 수라고 하고, 여기 매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값입니다. 정수로 되어 있는 값이에요. 자, 동위원소로 들어오면 결국에 이제 이름은 같고 원자 번호와 같은 상태에서 질량수가 다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소의 경우에는 세 가지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수소는 질량수가 1인 수소이고요. 질량수 1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프로톤 1개, 프로톤 1개니까 당연히 전자 1개입니다. 그리고 질량수가 1이기 때문에 중성자는 0이겠네요. 왜냐하면 0과 1을 더해서 1이 나온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질량수 2인 수소는요. 1 프로톤, 전자는 당연히 1개, 그 다음에 중성자가 1개 추가된 이러한 원소가, 수소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수소입니다. 중수소. 수소의 동위원소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듀트륨 또는 이제 D라고 약어로 쓰기도 합니다. 질량수 3인 수소는 1 프로톤, 1 일렉트론, 그 다음에 2 뉴트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1 프로톤과 2 뉴트론의 숫자를 더해서 3이 만들어진 거고, 3중 수소라고 하고, 영어로는 트리티움, T라고, 대문자 T로 이제 약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동위 원소들은요, 기본적으로 양성자 수가 동일하고, 따라서 전자 수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원소들이 화학 반응할 때는요, 주로 전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거의 동일하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름으로 인해서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고 합니다. 뭐 이와 관계된 저희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동위원소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시간별로, 시대별로 어떻게 원자의 내부가 밝혀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돌턴의 원자론에서 시작해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발견을 이룩합니다. 전자를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밀리컨이 이제 전자 한 개의 질량과 전하량을 직접 측정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방사성 원소의 발견으로 인해서 알파, 베타 입자와 감마선이 발견되고, 이것을 이제 실험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함으로써 러더포드가 이제 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금 방막에다가 이제 알파 입자를 쪼여줬죠. 그걸 통해서 원자 핵에 존재하는 프로톤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인데, 그때 이제 원자 번호가 작은 베릴륨에다가 충돌을 시킴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그 파라핀으로부터 방출되는 양성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통해서 뭔가 중성 전하에 굉장히 강력한 질량을 가진 입자가 존재한다라는 거, 즉 중성자 뉴트론이 존재한다라는 걸 실제로 실험적으로 증명해 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보어라고 하는 과학자가 궤도 개념이라든지 또는 양자역학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자, 이상으로 긴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좀 역사적인 배경과 여러분들의 과학적 호기심, 과학적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역사적 내용들을 좀 많이 추가하다 보니까 수업의 내용이 좀 길어졌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은 전체 수업 내용의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게 있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원자들이 이제 어떻게 결합해서 분자와 이온을 만드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